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들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통일사상의 칸트 마르크스주의 인식론 비판 발췌문인데요. 서양 철학의 두 거목이죠. 칸트와 마르크스. 네, 맞습니다. 이들의 인식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는가, 이 이론을 통일사상이라는 독특한 렌즈로 들여다보는 내용입니다. 네, 그야말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네요. 칸트와 마르크스는 우리가 안다는 것의 의미를 규정하는데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할 작업은 단순히 이들의 이론을 요약하는 것을 좀 넘어섭니다. 네. 통일사상이라는 특정 관점이 기존의 인식론, 특히 칸트와 마르크스의 핵심 주장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리고 또 어떤 대안적 설명을 제시하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철학사를 훑는 것이 아니라 통일사상이 제시하는 비판 지점들을 명확히 짚어보면서 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인식의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칸트부터 시작해보죠. 네, 칸트. 칸트 인식론의 핵심 중 하나는 우리의 정신 안에 세상을 받아들이는 틀, 이른바 선염적 사유 형식이라는 게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 선염적 사유 형식이요. 네, 시간, 공간, 인과율 같은 것들이요. 외부 세계의 감각 정보가 이 틀을 통과해야 비로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식으로 구성된다는 거죠. 그렇죠.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특정 색깔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네, 비슷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통일사상은 바로 이 안경, 즉 인식의 틀 자체가 순전히 주관적인 것이라는 칸트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 여기가 첫 번째 핵심 충돌 지점인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통일사상은 칸트가 말한 시간, 공간, 인과율 등이 단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주관적 틀이 아니라 객관적인 세계 자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존재 형식이라고 주장해요. 객관적인 형식이다. 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물질의 운동을 측정하고 또 인과관계를 통해 현상을 재현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시공간과 인과율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만약 그게 주관적 틀일 뿐이라면 어떻게 모두가 동의하는 과학적 재현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 흥미로운 반론입니다. 칸트가 주관이 형식, 그러니까 틀을 제공하고 대상이 내용, 즉 감각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봤는데 통일사상은 이 구도 자체를 다르게 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통일사상은 주체, 즉 인간과 대상, 사물, 양쪽 모두 내용과 형식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봐요. 아, 둘 다요? 네. 칸트처럼 주체가 형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 주체 안에는 원형이라고 부르는 어떤 선천적인 내용과 형식이 통일된 원본 같은 것이 있고요. 원형?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려는 대상 역시 그냥 뒤죽박죽된 감각 덩어리가 아니라 나름의 질서 있는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인식은 일방적으로 주관이 대상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주체와 대상이 서로 가진 것에 주고받는 과정이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통일사상에서는 이것을 수수작용이라고 표현해요. 수수작용이요? 네. 주체와 대상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닮은 점, 상사성이 있다고 전제하고요. 상사성, 닮았다. 네. 이 닮음 때문에 주체가 가진 원형, 즉 내용과 형식이 통일된 그것과 대상이 가진 형식과 내용이 서로 소통하고 공명하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호작용을 통해 인식이 성립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 칸트의 주관중심적인 구성론과는 확연히 다른 좀 더 관계적이고 상호적인 인식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칸트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물 자체 개념이잖아요. 아, 네, 물자체.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세계 너머에 있는 사물의 본질, 그 자체는 결코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 통일사상은 이 지점도 강하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칸트의 불가지론은 통일사상의 인식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통일사상에서는 사물의 내적 본질을 성상, 그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감각 가능한 모습을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성상과 형상. 중요한 것은 이 둘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물 안에서 통일되어 있으며 내적인 성상이 외적인 형상을 통해 표현된다고 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각하는 그 외적 모습, 형상을 통해서 그 사물의 내적 본질, 즉 성상,
그러니까 칸트가 말한 물 자체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통일사상은 더 나아가서 인간과 만물 사이에 근본적인 상사성, 즉 닮음이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상사성. 네, 이 사상에 따르면 만물은 본래 인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인간을 닮은 구조와 성질을 갖도록 창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아, 창조론적 관점이군요. 네, 구조, 요소, 내용, 형식 등 여러 면에서 인간과 만물이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상사성이라는 전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의 원형과 대상의 내용 형식이 서로 통하고 결국 본질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대상의 외적 모습, 즉 형상은 그 자체로 내적 본질, 성상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과 대상 사이에 상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을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까지 완전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통일사상의 입장입니다. 그럼 칸트는 왜 물 자체를 알 수 없다고 했을까요? 통일사상은 어떻게 보나요? 통일사상은 칸트가 이러한 인간과 만물의 근원적 관계, 그리고 또 인간이 영적인 측면, 영인체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육체적 측면, 육신을 함께 가진 통일적 존재라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아, 영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인간과 세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전제에 달려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칸트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마르크스주의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인식론의 핵심 키워드는 반영론이죠. 그렇죠. 반영론. 우리의 의식이 외부의 객관적 실제를 마치 거울처럼 비춘다는 생각, 그리고 인식은 감각적인 것에서 출발해서 이성적 논리적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실천, 특히 사회 변혁을 위한 실천으로 나아가야 완성된다고 봤고요. 네. 레닌 등에 의해 체계화된 이 반영론과 실천 중심의 인식론에 대해서도 통일사상은 몇 가지 중요한 비판점을 제시합니다. 어떤 점들인가요? 첫째는 반영만으로는 인식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울처럼 비추기만 하면 저절로 아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외부 사물이 우리 의식에 그냥 비친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통일사상은 인식 주체 내부에 외부 사물에 대응하는 어떤 판단 기준이나 틀, 즉 앞서 말한 원형이 있어야 비로소 반영된 내용을 의미 있게 해석하고 인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칸트 비판에서 나왔던 그 원형이 여기서도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또 인식은 주체와 대상 간의 능동적인 수수작용이기 때문에 주체가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보를 조합하려는 적극적인 정신활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비춰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죠. 마르크스주의가 제시한 인식의 3단계. 그러니까 감성적 인식에서 이성적, 논리적 인식으로, 그리고 다시 실천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군요. 네. 특히 수동적인 반영이 어떻게 능동적인 사고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가 좀 불분명하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통일사상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비판합니다. 논리의 비약이요? 네, 외부 세계를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과정과 추상화, 판단, 추리 같은 고도의 논리적 사유 과정, 그리고 나아가 세상을 변혁하려는 능동적 실천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데 마르크스주의는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통일사상은 이 간극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면. 통일사상은 논리적 사유나 의제적 실천이 단순히 뇌의 물질적, 생리적 과정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봐요. 아, 유물론 비판이군요. 그렇죠. 대신 마음, 즉 정신과 뇌 사이의 수수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마음과 뇌의 수수작용. 네. 즉 오성이나 이성과 같은 고차원적인 정신 기능을 담당하는 마음이 물질적 기반인 뇌와 상호작용하면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또 실천을 위한 의지나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관점과는 확실히 다른 심신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입장이네요. 맞습니다. 인식과 실천의 관계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주의, 특히 레닌이나 모택 등도 매우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사상도 동의하는 면이 있는 것 같군요. 네, 그 점은 중요합니다. 인식과 실천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점, 즉
알은 실천을 통해 검증되고 심화되며 실천은 다시 새로운 알을 요구한다는 상호순환적 관계, 자료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요. 네네. 이 점에 대해서는 통일 사상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알기 위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즉 실천하기 위해 인식한다는 관점은 공유하는 셈이죠. 실천 없는 인식은 공허하고 인식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다. 이 점은 같군요. 네, 거기까지는 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에 있습니다. 아, 목적. 마르크스주의에게 실천의 최종 목표는 잘 아시다시피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주의 혁명, 즉 기존 사회 질서의 전복에 있죠. 네. 반면 통일사상은 인식과 실천이 창조 목적의 실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창조 목적의 실현. 아까 칸트 부분에서도 나왔던 개념인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창조 목적이란 신, 즉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며 기쁨을 느끼고 인간 역시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며 기쁨을 얻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통일사상에서 인식과 실천은 파괴나 투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랑을 통해 기쁨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목적론에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는군요. 마지막 쟁점은 진리에 대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진리론이죠. 마르크스주의는 절대적 진리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상대적 진리들이고 이 상대적 진리들의 총합을 통해서 점차 절대적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봤죠. 레닌이나 모택동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맞습니다. 이 상대적 진리의 총합으로서의 절대적 진리 개념에 대해서도 통일사상은 비판적입니다. 어떻게 비판하나요? 우선 상대적인 것들을 아무리 많이 모아놓는다고 해도 그 총합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는 어떤 논리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100개의 상대적인 조각을 합쳐도 여전히 상대적인 그림일 뿐 그 자체가 절대적인 그림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통일사상에서 말하는 절대적 진리란 무엇인가요? 상대적인 것의 합이 아니라면? 통일사상은 절대적 진리란 보편타당하고 영원 불변해야 하므로 그 기준은 오직 절대자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절대자, 즉 신을 전제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절대적 진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즉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표리일체, 진리와 사랑이 하나다. 그렇죠. 마치 태양빛이 밝음, 진리와 따뜻함,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있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는 신의 사랑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진리, 즉 만물의 창조 목적과 그에 따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군요. 정확합니다. 따라서 통일사상의 관점에서는 신의 존재와 그 사랑을 부정하는 유물론적 입장, 즉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아무리 실천을 통해 경험적 지식을 쌓는다 해도 결코 절대적 진리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진리 개념 자체가 신과의 관계 속에서 제정이 되는 매우 신학적인 성격의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통일사상의 시각으로 칸트와 마르크스주의 인식론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대조였죠. 네, 정리해보면 통일사상은 인식 과정에서 주체와 대상의 능동적 상호작용, 즉 수수작용과 근본적 닮음, 상사성을 강조했고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 본질, 즉 성상물 자체까지 알 수 있다고 봤죠. 맞습니다. 또 논리적 사고와 실천은 마음과 뇌의 상호작용 결과이고 그 궁극적 목적은 혁명이 아닌 창조 목적 실현, 즉 사랑을 통한 기쁨에 있다고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절대적 진림은 절대자, 하나님과 그 절대적 사랑에 근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처럼 기존 서양 철학과는 상당히 다른 전제와 결론들을 제시하고 있네요. 네, 이러한 통일사상의 주장은 그 자체로 흥미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안다는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칸트처럼 우리 정신의 틀이 세상을 구성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마르크스주의처럼 외부 세계가 우리 의식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통일사상처럼 주체와 대상이 서로 닮았고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물의 겉모습 넘어 본질까지 알 수 있다고 믿으시는지 아니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고 무언가를 행하는 궁극적인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혁명일까요?
아니면 창조 목적 실현일까요? 혹은 또 다른 무엇일까요? 네, 통일 사상의 비판은 단순히 특정 철학에 대한 반박을 넘어서 우리 각자가 가진 인식론적 입장과 삶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창조, 하나님의 사랑 같은 특정 신학적, 철학적 전제를 바탕으로 칸트와 마르크스를 해석하고 비판했는데요. 그렇죠. 그 점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 세계와 지식 습득의 근본 목적에 대해 또 다른 가정, 그것이 과학적이든 인본주의적이든 혹은 전혀 다른 어떤 것이든을 채택한다면 삶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식의 근본 프레임에 대한 질문이죠.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생각 속에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밑바탕에 어떤 핵심적인 믿음이나 가정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이번 탐구가 그 가정을 한 번쯤 의식적으로 들여다보고 탐색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